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천재밥 교과서에 있는 춘향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춘향전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왜냐하면 이 춘향전은 근원설화가 있는 우리의 전통 이야기를 차용한 소설이기 때문이죠. 전통 이야기는 뭐예요? 예전부터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오다가 판소리로 불려지고 그 판소리가 문서화되어서 소설로 기록되고 그 소설이 다시 신소설로 변형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래동화 이야기와 같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전래동화 뭐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익숙한 작품입니다. 그러면 이 작품에 대한 학습 목표는 뭐예요? 문학사의 흐름을 고려해 춘향전을 감상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문학사의 흐름이 바로 이거죠. 판소리계 소설, 이 판소리로 정착된 거. 판소리계 소설 이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판소리가. 그 이전에는 근원설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문학사의 흐름을 고려한 문학은 어떤 특징을 갖냐라는 것이 이 춘향전의 학습 목표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한국 문학의 고유한 특성. 이 고유한 특성이 뭐냐? 골개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춘향전에서 주로 봐야 할 것은 판소리계 소설이 갖는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가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판소리계 소설이 갖는 특징은 전승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문체가 어떻니, 그 다음에 해학과 통자 이것을 우리는 골개미라고 하는데요. 골개미가 어떻게 드러났니, 어느 부분에 드러났니 라는 것이 학습 목표고요. 네 번째는 언어 유희, 말장난을 사용했는데 그 언어 유희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춘향전에는 어떻게 드러났니? 예문을 통해서 보셔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 중에 장면의 극대화, 부분의 독자성, 확장적 문체가 어떻게 드러났니? 그로 인한 효과가 뭐니? 라는 것을 배워야 되고요. 서술자의 개입이 등장하는데 이 서술자의 개입은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입니다. 더불어 전지적 작가 시점의 특징이기도 하죠. 어떻게 드러났니? 그로 인한 효과가 뭐니?를 공부해야 되고요. 판소리계 소설이기 때문에 판소리의 언어의 이중성이 소설에도 드러난다는 것을 학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7가지를 먼저 살펴보고 요게 주로 문제가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내용 파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봐야 할 것이 판소리계 소설의 전승 과정인데, 자, 판소리계 소설이라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판소리를 계승한 소설이라는 거죠. 그러면 판소리는 무엇을 판소리라고 하나요? 창자와 고수가 조선 후기에 향유했던 이제 대중문화죠. 그래서 창자와 고수가 저기 그 시장 바닥에서 공연하던 문학이에요. 창자, 노래하는 사람, 고수, 이게 북을 쳐주면서 이렇게 추임새를 넣어주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저 시장 장바닥에서 공연을 하면 이 대부분 향유 계층이 누구예요? 민중이죠. 이 민중들이 의식이 성장해서 문화를 즐길 수 있었다. 그 의식 성장의 배경에는 경제적 발전도 있었지만 의식의 성장도 있었다. 그래서 민중의 의식이 성장하면서 양반들을 비판하고 또 하나는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가 있었더라. 그래서 이 내용이 양반을 비판하는 내용, 신분 상승 욕구를 반영하는 내용이 담길 수밖에 없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겠죠. 그러면 이 판소리 창자가 고수가 이렇게 공연하면서 민중의식이 성장했기 때문에 이 관람객이라고 해야 되나? 청중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청자라고 해도 되겠죠. 이 청자들의 이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서 양반을 비판하고 신분 상승 욕구를 반영한 내용으로 공연을 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고,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맨 처음엔 향유계층이 민중이었기 때문에 민중이 좋아하는 언어 고유어랑 귀속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요 판소리가 인기가 많아져서 양반들도 향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언어의 이중성이 나타나는데 양반들은 뭘 좋아해요? 한자어를 좋아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언어의 이중성도 나타나는구나. 그죠?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판소리를 계승한 판소리계 소설이기 때문에 율문체가 나타난다. 율
율문체라는 것은 뭐냐면 운문과 산문이 혼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율문은 리듬이 느껴지는 언어. 어디에 나타나요? 창자가 노래하는 부분을 창이라고 하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안일이라고 하는데, 창 부분은 당연히 운문체인 거죠. 리듬이 느껴지고, 안일이는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 산문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창을 할 때는 운문체가, 안일을 할 때는 산문체가 나타나서 우리는 율문체라고 한다. 그러면 창은 노래하는 부분이니까 사사조의 운율에 맞춰서 운율이 형성이 되고요. 안일이는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 서술자의 서술이나 등장인물의 대화 혹은 묘사 정도가 되겠네요. 여기서 또 파생되어서 알아봐야 할 게 뭐냐면, 창 부분이 나타나는 것은 뭐야? 리듬이 느껴져서 사사조의 운율을 형성한다고 했고요. 이렇게 리듬이 나타나니까 어떤 부분을 길게 나열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래? 장면의 극대화 혹은 확장적 문체라고 아까 얘기 안 했네요. 확장적 문체 또는 부분의 독자성이라고 하는데, 한 장면을 길게 느려요. 그래서 장면의 극대화라고 하고요. 그 부분만 길게 느리기 때문에 왜 확장적 문체라고 하고요. 그 부분이 독자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의 독자성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주로 이제 창 부분에 나타나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뭐 사사조의 운율도 나타나고, 길게 느리다 보니까 대구도 나타나고, 열거도 나타나고, 과장도 나타나요. 이렇게 과장, 열거, 대구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재미있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골개미도 느껴집니다. 골개미라는 것은 해학과 풍자를 통해서 웃음을 유발하는 것, 다른 말로 인물을 희화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희화화라는 것은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한다는 얘기인데, 이 골개미의 범주는 해학과 풍자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해학은 대상을 연민 어린 시선으로, 긍정적인 시선으로, 우호적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거고, 풍자라는 것은 대상을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창 부분에서 장면을 길게 들이면서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사용하냐? 필자, 즉 창자가 말하고 싶은 바를 강조하기 위해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대상을 비판한다던가 아니면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우호적인 시선으로 표현한다던가 이런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런데 춘향전은 주제가 뭡니까? 탐관오리에 대한 비판, 그 다음에 신분 상승 욕구 반영. 이게 이면적 주제고요. 표면적 주제는 남녀간의 신분을 초월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남녀간의 신분을 초월한 사랑은 보편적 주제이고요. 그래서 그에서 파생되는 게 이제 춘향이의 지주와 절개이고요. 나머지 이면적 주제는 풍자의 풍자. 아까 풍자가 뭐라고요?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탕관오리에 대한 비판이기 때문에 당연히 골개미가 드러나고 과장과 해학, 열거, 풍자적 요소가 들어갈 수 있다. 이 소설은 풍자적 요소가 조금 더 강한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해학과 풍자를 합쳐서 우리는 골개미라고 하는 건데, 골개미라는 것은 미가 아름다울 미예요. 이 아름답다는 것은 문학을 보면서 느끼는 감동을 말합니다. 이런 문학의 미적 범주, 감동을 느끼는 범주는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골개미, 순고미, 우아미, 비장미가 있는데, 자, 우리 그 전통 문학에서는 골개미를 주로 느낄 수가 있어요. 골개미가 뭐라고요? 해학과 풍자를 통해서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한다는 것을 골개미라고 하고요. 풍자는 대상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는 거고, 해학은 대상을 연민 어린 시선으로,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것을 말해요. 춘향전에는 풍자적 요소가 강하고요. 그래서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했다 그러면 골개미가 있다라고 보는 건데, 골개미가 드러난 문학의 갈래 중에 또 뭐가 있어요? 사설시조가 있죠. 사설시조 알죠? 시조는 시조인데 중장을 길게 드리는 것을 우리는 사설시조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설시조의 중장에는 골개미가 드러나기도 하고 확장적 문체가 드러나기도 하죠. 이 중장에서는 사설시조의 향유 계층이 평민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 뭐죠? 고달픔이나 삶의 애환을 길게 나열했습니다. 길게 나열했으니까 확장적 문체가 드러나는 거고, 확장적 문체가 있으니까 대구, 나열, 반복, 과장 등이 사용될 수 없고, 어떤 삶의 고통을 웃음으로 이제 승화시키는 거니까 해학적 요소가 드러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숭고미는 뭐냐면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적 가치를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나요. 다시 말하면 현실은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이상을 쫓고자 하는 의지, 이상적 가치를 추구하는 작품에서 우리는 숭고미를 느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숭고미가 드러나는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관동별곡이죠. 화자는 망고대와 혈망봉을 보면서 그들과 같이 아주 지조와 절개가 뛰어난 신하가 되고 싶다 라는 의지를 다짐하면 숭고미가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제망매가에서도 드러나죠. 현재 누이와 사별해서 슬픈 상황이지만 자신이 열심히 돌을 닦아서 미타찰에 가서 기다리면 누이를 만날 수 있어 라고 하는 의지를 다진다 그럴 때는 숭고미가 드러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우함인데 현재 상황이 이상과 일치하는 지점이에요. 이상과 현실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족감이 드러날 때 우리는 우함이가 느껴진다라고 하죠. 대표적인 작품으로 자연 친화가 드러난 모든 작품은 뭐죠? 우함이라고 할 수 있죠. 안분지족, 안빈낙도 이런 거죠. 그래서 현재 자신은 가난하지만 자연에서 사는 이 자연을 느끼는 즐거움이 매우 커라고 할 때 우리는 우아미가 느껴진다고 하죠. 그래서 자연 친화가 느껴지는 시는 대부분 우아미가 드러난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네 번째로는 비장미인데 현실과 이상이 너무나 멀어서 현실을 극복할 수 있을지 그런 희망이 안 보여 라고 할 때 우리는 비장미가 느껴진다고 하죠.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너무 클 때 대부분 그래서 우리는 사별시에서 비장미가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거는 곁다리로 알아둬야 할 것을 좀 설명한 부분이고요.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얘기했고 해학과 풍자까지도 이야기했네요. 해학과 풍자에서 하나 더 이야기할 것이 뭐냐면 이 작품을 다 읽고 학습 활동에 보면 해학과 풍자가 드러난 작품을 보여주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으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내신 시험에도 나오겠죠. 해학과 풍자의 공통점은 뭐라고요? 우리 한국 문학의 전통인 골개미를 계승하고 있다는 건데 이 골개미에는 해학과 풍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해학은 대상을 연민 어린 시선으로 우호적 시선으로 보는 거고 풍자는 대상을 비판적 시선으로 부정적 시선으로 보는 건데 풍자의 대표 작품이 봉산탈춤이라는 조선 후기에 이제 공연을 대본으로 만든 거예요. 탈놀이를 대본으로 만든 건데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조선 후기에는 서민 의식이 성장을 해서 부정부패하는 탄간오리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강해졌고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가 강해졌죠. 그래서 탈을 쓰고 누가 등장해요? 말뚝이가 등장하죠. 말뚝이는 서민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또 양반이 등장하죠. 그럼 뭐예요? 양반을 말뚝이가 조롱하는 이야기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뭐 1과장, 2과장, 3과장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 이 1과장, 2과장, 3과장, 뭐 5과장, 6과장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계속해서 제담의 구조가 같아요. 말뚝이가 양반을 조롱하면 양반이 성을 내고 그러면 말뚝이가 양반을 이렇게 얼러주는 거죠. 변명을 하면서 그러면 양반은 좋다고 그랬구나라고 넘어가요. 이런 재단 구조가 일정하게 반복되면서 계속해서 말뚝이가 양반의 비도덕성, 그 다음에 무식함, 아니면 위선 이런 것을 비판하는 구조로 이루어졌으니까 이 풍자의 성격이 강한 게 이제 봉산탈춤이죠. 이 천재박 교과서에는 그냥 봉산탈춤에서 말뚝이가 양반을 조롱하는구나 그래서 비판의 요소가 강하니까 풍자적 성격이 강하네 요 정도로 넘어가고 또 다른 교과서에서는 뭐 재단 구조까지 물어보는 교과서도 있습니다. 재단 구조라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일정한 이야기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뚝이의 조롱, 그 다음에 양반의 화,
그 다음에 말뚝의 변명, 그 다음에 양반이 속아 넘어가면서 춤을 추며 이야기가 끝난다. 이런 재단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골개미 대표작으로 골개미 중에서 풍자의 대표작으로 봉산탈춤이 있다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골개미지만 대상을 연민어린 시선으로 우호적 시선으로 보는 게 교과서에는 봄봄이라는 작품이 실려 있어요. 봄봄은 현대소설로 김유정의 작품이죠. 여기에 등장하는 나가 있고 장인 어른이 있습니다. 나는 우직하고 순박한 대릴사위예요. 대릴사위. 그런데 장인 어른의 신분은 뭐냐면 마름이거든요. 마름이 좀 영악해요. 그래서 이 장인 어른이 대릴사위인 나를 계속 일을 더 시켜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보기 위해서 3년이 지나도 대릴사위로 들어온 지 3년이 지나도 장가를 들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나가 대릴사위에게 대드는 장면이 나오고 대들면서 부인이 될 정순이의 눈치를 계속 보는데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그려지죠. 그런데 나는 비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스꽝스럽지만 그래서 여기에는 해악성이 두드러진다라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다음으로 봐야 할 것이 언어유희인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말장난이란 뜻이죠. 다른 의미를 암시하기 위해서 말이나 동음 이의어를 해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해학적으로 그친 해학성을 가지는 것으로 그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말장난을 통해서 풍부한 기지와 날카로운 어조로 대상을 풍자하고자 하는 의도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반어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언어 유희는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동음 이의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가 나타나요. 동음 이의어는 무슨 뜻이에요? 소리는 같은데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동음 이의어라고 하죠. 그래서 동음 이의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는 예를 들면 어사또가 된 이몽룡이 변사또의 생일잔치에 갔는데 자신의 음식 상에는 야채, 풀만 가득하고 다른 수령들의 상에는 고기 반찬이 가득해요. 그럴 때 어사또가 운봉영장에 갈비를 가리키며 갈비 한 대 먹고 지고 하는 부분이 바로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예요. 이때 갈비는 사람 몸에 있는 갈비 하나와 고기의 갈비를 가리키는 거죠. 이때 우리는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가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봉산탈춤에서도 똑같은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가 나오는데 여러분 학습 활동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해요. 자, 말뚝이가 양반을 소개하면서 여러분 지금 나오시는 양반은요, 육판서를 다 지낸 태로 재상으로 계신 양반이 아니고요. 계잘량이 양자, 계잘량이라는 양자에다가 개다리 소반이라는 반자를 쓰는 양반이 나온다는 말이요. 그러면 이 계잘량이라는 양자의 개다리 소반이라는 반자는 동음이의어죠. 앞에 나온 양반은 문반과 무반을 가리키는 거고 뒤에 나오는 양반은 개다리 밥상이라는 뜻을 가진 양반이란 말이에요. 이를 통해서 양반의 권위를 실추시키죠. 이런 것을 우리는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 그러니까 풍자성이 드러나는 거죠. 두 번째 언어 유희 유형에는 유사음은 반복, 얘를 똑같은 말로 동음반복이라고도 하고요.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한 언어 유희라고 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다른 말 아니고요. 여기에 좀 주의해 주시고 예를 들면 수절이 정절이라, 이 춘향의 수절이 정절이다. 똑같은 말인데 반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쓰르람이 쓰다 울고 매함이 맵다 울고 비슷한 말의 반복이죠. 요런 언어 유희가 있고요. 세 번째는 도치에 의한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어추어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물 마르다 목 들여라. 그렇죠? 그래서 문과 바람을 바꾸어서 물과 목을 바꿔서 이건 굉장히 쉬워요.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세 가지 양상의 언어 유희가 있다는 거.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이건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자, 그러니까 지문을 주고 이렇게 밑줄을 그었어요. 기억에 나타난 표현 방식과 유사한 것은 이렇게 물을 때 1, 2, 3, 4, 5번의 선지 중에서 만약에
3번 하나만 언어 유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얘가 답이 되겠죠. 두 번째로는 1번에서 5번 선지 중에 3번, 5번, 4번 세 개 다 언어 유희가 나타났어요. 그럼 뭘 골라야 돼요? 그 언어 유희의 종류가 동음 이의 어를 활용한 건지, 유사음을 반복한 건지, 도치를 사용한 건지, 그래서 그 해당 사항과 같은 것을 고르면 된다는 거죠.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음 6번째로 봐야 할 것이 바로 서술자의 개입인데요. 서술자의 개입을 다른 말로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서술자의 개입은 뭐예요? 등장인물이 아닌 서술자가, 자, 고전 소설은 당연히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까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는데, 서술자가 소설 속에 들어와서 자신의 판단을 한다던가 등장인물의 성격을 암시해주는 말을 한다던가 등장인물의 심리를 말해주면 서술자의 개입 혹은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는데, 이런 편집자적 논평을 사용하는 이유, 즉 효과는 뭐예요? 청자, 즉 독자의 공감을 유도할 수 있고요. 청자 혹은 독자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고 또 재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서술자의 개입, 즉 편집자적 논평을 사용하는데, 그러면 또 판소리 사설투는 뭐냐? 판소리 사설이라는 것은 사설 이야기한다는 거죠. 판소리를 할 때는 독자가 바로 앞에 있잖아요. 청중이.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말투라는 거죠. 이야기하는 말투니까 구어체를 사용한다는 거죠. 판소리계 소설은 무조건 구어체, 입말투를 사용합니다. 구어체의 반대는 문어체죠. 청중에게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구어체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다른 말로 판소리 사설투라고 하는데,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냐면 입맛이 사납겄다. 그 다음에 저 사령 거동 보소 어찌하니 좋을 쏜가,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면 판소리 사설투라고 하는데, 사실은 서술자의 개입 안에 판소리 사설투가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죠. 포함이 되는 거예요. 편집자적 논평 이렇게 몇 군데 굉장히 많이 나오죠. 판소리계 소설이니까 밑줄 긋고, 편집자적 개입이 드러난 부분을 골라라. 그러면 매우 쉬운 문제고, 그 중에서 성격이 다른 하나를 골라라 라고 하는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에 해당하는데, 그러면 뭘 골라야 되냐? 1, 2, 3, 4, 5번의 선지를 이제 구분하셔야 되는데, 인물의 심리를 서술자가 대신 보여주면서 독자의 이해를 돕는 건지, 아니면 상황을 설명하는 건지, 아니면 세 번째로 가장 쉬운 유형이 등장인물의 말인지,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언어의 이중성은 아까 얘기했어요. 평민들이 좋아하는 비속어나 고유어를 많이 쓴다. 또 하나는 양반의 니즈를 고려해서 한문투를 많이 쓴다 라는 것이고, 여덟 번째로 봐야 할 것이 뭐냐면 설화. 아까 맨 첫 번째로 판소리계 소설은 근원설화를 바탕으로 판소리로 불려지다가 판소리계 소설로 그 다음에 신소설로 계승이 되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근원설화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근원설화가 혼재되어 있고, 이것을 판소리로 부르다가 다양한 이본이 있는데, 그래서 판소리계 소설은 이본이 많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판소리계 소설은 적층문학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했고, 이 소설이 신소설로 정착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춘향전은 옥중화라는 신소설로 개성이 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다양한 그런 설화, 춘향전에는 뭐가 있나 한번 살펴보면 연려설화 모티프가 있고요. 그 모티프는 뭐냐면 이야기 형성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연려설화 모티프가 어떻게 나타나요? 춘향전은 변사또의 수청 요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목숨을 버려서라도 지주와 절개를 지키려는 연려설화의 모티프가 있고, 탈관민려설화는 뭐냐면 관직자가 혹은 왕이 일반 여자의 지주와 정조를 뺏으려는 설화 모티프가 있고요. 신원설화는 뭐냐면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는 설화가 있죠. 그러면 탈관민려설화는 변사또가 춘향의 지주와 정계를 뺏으려는 게 탈관민려설화고, 신원설화는 이몽룡이 어사또가 되어서 춘향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니까 신원설화가 있는 거고요. 염정설화는 뭐냐면 남녀 사이의 애정을 다룬
거죠. 이몽룡과 성춘향의 사랑을 다뤘으니까 염정설화. 그 다음에 암행어사설화도 있는 거죠. 어사또가 되어서 돌아왔으니까요. 이몽룡이.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 학습 활동에 보면 도미설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도미설화. 도미설화는 어떤 이야기냐면 도미에게는 아름다운 또 절개가 굳은 아내가 있었대요. 그래서 왕이 이야기를 듣고 도미의 아내를 뺏으려는 계책을 세웁니다. 즉 왕이 도미를 궁인으로 삼으려는 계책을 세우죠. 그런데 이거를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왕의 명령이니까. 그래서 도미 아내는 겉으로 순종하는 척하면서 자신이 아닌 여종을 보내요. 그러니까 속은 왕은 분노하겠죠. 그래서 도미의 두 눈을 멀게 한 뒤에 작은 배에 실어서 강물에 띄워보내요. 그 이후에 다시 또 왕이 도미의 아내를 궁으로 잡아들여요. 자, 궁으로 간 도미의 아내가 순종하는 척 하다가 다시 궁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그래서 남편을 찾아가 배를 타고 갔겠죠. 그래서 만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도미설화와 춘향전의 공통점은 뭐예요? 두 가지 설화가 공통점이네요. 연려설화, 그죠? 그 다음에 탈관 민녀설화, 그 다음에 염정설화라는 것이 공통점이네요. 그런데 차이점은 뭐예요? 춘향전에는 신원설화가 있지만 도미설화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 지금 살펴봤습니다. 판소리계 소설의 전승 과정 이렇게 있다는 것과 근원설화, 판소리계 소설, 신소설, 그 다음에 율문체와 산문체가 혼재되었다. 운문체라는 것은 리듬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산문체라는 것은 그냥 줄글로 되어 있는 것인데 얘는 판소리를 계승한 소설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특징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판소리계 소설은 우리 문학의 전통성을 계승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해학과 풍자가 드러난 골개미가 드러난 것이다 라는 것 얘기했고요. 해학은 대상을 연민 어린 시선으로, 풍자는 대상을 비판 어린 시선으로 보는 것인데 둘 다 공통점은 인물의 희화와 우스꽝스러운 표현이 드러난다는 것. 춘향전에는 풍자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고, 언어 유희는 말장난을 통해서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것인데 그 언어 유희는 세 가지 방식이 있다.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것, 유사 의문을 반복한 것, 도치에 의한 언어 유희가 있다 라는 것. 그 다음에 장면의 극대화가 나타나는데 장면의 극대화를 다른 말로 부분의 독자성 확장적 문체라고 하는데 어떤 장면을 길게 나열하는 방식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대상을 풍자하고자 하는 효과를 거둔다는 것 이야기했고, 서술자의 개입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판소리계 소설에서 이 창자가 이 청자를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혹은 공감을 유도하기 위해서 상황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인데 판소리 사설투라고도 이야기한데 뭐뭐인가 뭐뭐인거 뭐뭐 이것다 혹은 뭐뭐 보소라는 식으로 나타나죠. 그 다음에 언어의 이중성, 평민이 좋아하는 고유어랑 그 다음에 비속어를 사용한다던가 그 다음에 양반층이 좋아하는 한문틀을 사용한다든가. 근데 원래 바탕은 뭐라고요? 평민층이 사용하는 고유어와 비속어가 중심이 된다는 거죠. 원래 독자층이 평민층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근원설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요것을 이제 기반으로 내용 파악은 다음 파일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